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 항로표지 기술원, 항로기술이 아니고 항로표지 기술원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름에 혼동 가시면 계시는데 저는 한국 항로표지 기술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계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목포 해양대학교에 23년간 근무한 후에 2019년도 1월 말에 그 대학을 휴직을 하고 3년 임기로 여기에 지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다와 아주 그 우리 해양산업, 해운, 조선, 선박 이런 해양산업 분야에서 가장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란 이 포럼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해 주신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 좋은 강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그 시청자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참가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입니까, 김영 교수님?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우리 그 저한테 그 축사를 해주신 그 이제 원로 사모님께서 말씀했듯이 항로 표지가 좀 알듯하면서 모를 듯한 이 복잡한 그 나온다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사한테는 항로 표지가 굉장히 친숙한 이 분야로 이제 친숙한 것으로 다가들지만은 그 다른 항해사회의 다른 해양산업 분야 종사자에게는 뭐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는 모르겠다. 같은 이런 그리고 요즘은 그 일이 첨단 시대에 항로표지 등대가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여튼 저는 오늘 항로표지를 그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눈높이를 낮춰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 이리까지 남대로 그 알기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항로표지는 아시겠지만 역사가 몇천 년이 됩니다. 인류가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량의 물적 유통이 일어나면서 선박을 이용하게 됐고 선박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항로표지입니다. 그래서 항로표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대량의 물동량을 선박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겠지만 그 역할은 더욱더 이제 진화되고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여튼 일단 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그 주제는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항로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항로표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제가 한 3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항로표지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께서는 항상 말합니다. 항로표지는 무엇인가?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육상의 교통신호등이 있듯이 바다의 교통신호등 알기 쉽게 교통신호등이 항로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항로표지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첨단 전자장비 시대에 여전히 항로표지 중에 하나인 등대 부위가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만간에 미래 자율운항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이때도 등대 부위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항로표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로표지란 이 단어 자체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학적 용어가 한자에서 나왔는데 한자로는 항로표지 일이 발음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항로표지를 안 하고 표식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할 때 식자로 있는데 항로표지라 읽을 때만 이 식을 지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유설이라 읽지 않고 유세라 읽듯이 이 중요한 몇 글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그렇듯이 원래 항로표식이라 읽으면 안 되고 항로표지다. 이게 이런 처음 이제 정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로표지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이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항로표지란 등대, 부표, 등주 막 이런 것을 우리가 항로표지라고 알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뭐 자연부표, 우연부표, 또 등대 이런 걸 우리 항로표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IARLA,
국제항로표지협회 아일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라는 것은 머린 A2 내비게이션, 우리가 A2N이라 합니다. 간단하게 A턴, A턴 하는데요. 이 A2N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치, 그리고 체계 또는 서비스를 갖다 우리 항로표시를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단 어떤 장치냐? external to vessels, 선박 밖에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선박 안에 있기 때문에 항해 안전하게 도움을 주지만 항로표시가 아닙니다. 이 정의에 하면. 그러니까 선박에 있지 않고 선박 밖에 있는 어떤 장치, 어떤 시스템, 서비스, 이걸 우리 항로표시가 정의한다. 이런 이제 정의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박 안에 있는 장비들이 항로표시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장비란 어떤 장비들인가, 장치들인가? 그 안전하고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비게이션, 항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박 밖에 장치된 어떤 장치라든가 서비스, 그 다음 시스템, 이걸 우리 항로표시를 한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IRL에서 말한 국제규범상 항로표지는 이제 말 그대로 등대, 부표, 그 다음에 AIS라고 있습니다. 원래 항공기의 피하 식별장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선박에도 도용됐습니다. 1995년부터. 그래서 AIS라고 선박 자동 위치 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이 AIS, 또 이제 VTS, VTS도 항로표지의 일종입니다. 항로표지 IR라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VTS도 항로표지다. 이 정의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GPS, 이 GPS는 이제 글로벌 항법 시스템이죠. 이상항법 GPS. 그다음 이내비전 시스템, 이 이내비전 시스템도 항로표지 하나의 분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로란 등등 선박 외부에 있는 해양 ICD 시스템과 관련 서비스, 이런 체계들이 전부 항로표지 일종이다. 이런 어떤 항로표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있지 않고 선박 밖에 있는 항해에 도움되는 모든 장비, 그다음에 무슨 시스템, 무슨 체계, 서비스, 이건 전부 항로표지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VTS도 항로표지다.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즘 같은 첨단 전자장비 시대에 항로표지 등대부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279 할 때 특히 야간에, 혹시 여기 항해사분들은 야간에 마그네틱 컴파스로 등대만 가지고 279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전자장비가 없더라도. 그리고 그 전원이 고장 났더라도 야간에도 우리가 이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등대라든가 이런 항로표지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물표, 특히 항로표지를 등대를 세 개만 잡을 수 있으면 야간에 주가이든 항상 우리가 전력의 도움을 안 받고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치 구하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암초 정보 제공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시대라도. 그 다음에 선장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항로표지가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 항해 장비의 백업 장치 기능으로서 항로표지가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전이나 모든 전자항법 장치가 고장나도 우리가 항로표지를 통해서, 등대를 통해서 이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 부위는 지금도 유효한 거죠.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선장이 자기 변침한 침노라든가 어떤 항해 방향을 정할 때 선장이 확신을 주고 확신을 가지는 그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전히 아무리 첨단 장비가 등장하더라도 항로표지 중에서도 등대 부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필요하다. 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설명을 드리면은, 세 번째는 미래 자율운항 시대에 항로표지 등대 부위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작은 소형 선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피싱 디바이스라고 이제 어구 장치가 떠 있을 수 있어요, 바다에. 그리고 이제 침몰 선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항로표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레이더가 발달되고 아무리 전파 통신 장비가 발달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정보는 그 현장에 위치하는 항로표지, 현장의 위드니스, 현장의 증인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역할을 항로표지가 할 수 있고, 지금 항로표지에 CCD 카메라라든가 각종 센서를 부착할 수 있다면은 이 현장, 항로의 현장의 모든 정보를 취득해서 이 자율운항 선박을 하여금 앞에 선박을 피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 등대 부위, 아무리 그 자율운항 시대도 이 등대 부위는 그 나름대로 항로표지로서 자율운항 선박 교통로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표지에 센서를 부착해서 기상정보, 조류정보 등 항로 현장 안전정보, 중요한 건 현장 안전정보입니다. 같은 풍향이라도, 풍향 풍속이라도 지역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산악이 어떤 산에 가려 있을 때는 풍향이 바뀌고 풍속도 틀리고 그냥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생성한 항로 현장의 안전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소형선, 위험 부유물, 침몰 선박, 항해 장비, 장애물들을 식별하는 항로 현장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능을 항로표지가 할 수 있다. 그다음 지금도 할 수 있고 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자율항선의 안전항해를 감시하는, 그 자율항선이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통신만 받아볼 뿐이지 현장에 아무도 없으면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장의 어떤 정확성, 현장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의 자율운항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등대 부위가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안전함이 파수꾼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초 공부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과거의 항로 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항로 표지는 어떤 항로 표지가 있는가, 그다음에 항로 표지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로 표지를 둘러싼 이슈들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항로 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라는 항상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 등대와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역사책을 읽으신 분들은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 이 그림을 대부분 알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왼쪽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오른쪽은 다리우스 3세. 이 전투 장면이 바로 이수스 전투. 이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그림을 말씀드리냐면은 다음 이 등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등대는 무슨 등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죠? 이트에 가시면 이 등대를 이제 반드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등대는 없고 지금 이 등대를 새로 이제 복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등대는 파로스 등대, 다른 말로 이제 알렉스리아 대왕 등대 또는 알렉산드리아 등대인데,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제 한 4시간 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그 어떤 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이집트의 바닷가,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페르시아나 인도 등을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그냥 수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가 이 도시인데요. 이때 이제 이 세운 등대가 파로스 등대인데요. 이 파로스 등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세운 장군 중에 하나인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하고 2세에 걸쳐서 건축된 기원전 3세기에 세운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당시에 해상물을 통한 알렉산더의 번영의 횃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등대는 14세기에 지중해로 소멸되었고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릴 정도로 높이가 100m 정도 되는 당시로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파로스 등대 이후에 여러 가지 등대들, 이 등대 모양인데요. 등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등대는 클라우디안 등대라 해서 로마 시대 오스티아 항구에 세워진 티베르 항구,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티베르 항구 오스티아 항구에 세워진 지중해를 통한 곡물 수입의 해상물 역할을 했던 그 등대가 되겠습니다. 이 등대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코프 등대인데요. 16, 17세기 발트해 물류망을 두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하고 덴마크, 스웨덴이 이제 싸운 발트해안에 세워진 등대로서 현재까지 작동하는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1531년도에 이 등대가 이제 설립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등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제국의 번영, 요즘 같으면 이제 그 경제의 번영을 할 수 있겠죠. 국가의 번영을 상징하는 횃불이 바로 등대다. 오늘날도 아시겠지만은 그 부산 영도에 있는 그 영도 등대는 부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화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한 하나의 그 등대 역할로서 이제 영도 등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는 항로 표지가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문학적인, 인문사회적인 그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대와 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연세든 분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박인입니다. 70년대, 80년대 초에 이제 유행했던 이 박인인데, 이 박인이의 이제 암송한 노래 중에서 이제 목마와 숙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가는 이런 시가 낭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등대란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등대는 항상 문학과 같이 등대는 발전해 왔다 이 말씀을 주시고 여기 그림은 은희입니다. 은희도 이제 박인희와 동시대의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제 은희의 등대지기 아마 모르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연세를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 얼어붙은 달 그림자의 등대를 지키는 사람 이런 가사에 이제 등대에 그 등대를 그 배경을 한 이런 이제 문화 활동 또는 음악 활동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쪽에 보이는 건 투더 라이트 하우스 등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미국의 유명한 요리 작가죠.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그래서 등대로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에서 이제 등대 빗줄기를 냉혹한 것, 평화, 안식 또는 영원성을 등대를 묘사하는 하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은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원작자인 노벨 문학상의 작가인 폴란드 작가죠. 이분은 폴란드 작가인데 폴란드에 사는 유태인이죠. 이분은 유태계 작가인데 이번에 이제 셴케비치 소설 등대지기라는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시인 박인수 외로운 등대라는 이런 그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네이버나 인터넷 두드려 보시면은 등대를 그 배경으로 한 뭐 시, 문학, 소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그 안전항의 어떤 횃불 역할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어떤 문학이나 음악,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우리 해양문화 활동한테 등대가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등대는 시, 소설, 음악의 소재로 감동, 추억, 안식, 평화, 이 영혼의 상징이 바로 등대할 수 있다. 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제국시대의 등대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기의 등대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기의 등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개항을 하게 된 게 열강에서 개항을 했기 때문에 그 등대에도 열강들이 축소됐지만은 등대 부서의 주체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등대에 이제 오약꽃 무늬 또는 무궁화 문양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 근대 오래된 등대 중에서는 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의 상징이 오약꽃 이제 오약리니까요. 이 씨의 한자 이 씨가 이제 오약꽃 이 씨니까요. 그 오약꽃이 상징이고 그다음 무궁화, 태극, 매 이 네 가지가 대한제국 상징인데 근대에 세워진 등대 100년이 넘은 등대에는 대부분 이제 오약꽃, 무궁화들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 등대는 열강에서 축소되었지만 그 주체는 우리 대한제국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조일 통상상리의 등설치가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1903년도에 팔미도 등대,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우리나라 근대 등대의 제1호 등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백암 등표, 북장야 등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졌고, 이제 1904년에 이 부도 등대가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들은 이제 115년이 된 등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등대 등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제국 시대에 이제 등대 건축이 어떻게 됐나 이제 보시면은 청일전쟁 후에 일제히 간섭을 많이 받았죠. 이때 이제 이시바시라는 일본 이시바시 아야이코라는 사람이 이제 등대 부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1903년에 또 이제 오게 됩니다. 대노스 선생님 와서 이제 총세무사 브라운, 우리나라 세무사 브라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영국인 제알 하딩, 이 하딩이 우리나라 근대 등대 건축에 이제 지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영국인 하딩 주다에 부설되었고 하딩 1903년부터 등대 자문관으로 29개 등대를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안가에 44개소의 등대 위치를 선정했고 이 한국 등대 이제 그러니까 근대적 등대죠. 우리나라의 근대 등대의 전반적 기틀을 이제 확립한 사람이 하딩이다. 그래서 하딩도 우리가 등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대해서는 하딩에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윤 교수님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오늘 넣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전파 표지 벌써 20세기가 됐습니다. 그 옛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항로 표지가 20세기가 됐는데요. 그 20세기 전파 표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전파 표지가 주로 항법에 쓰이는데 항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안항법이 있고 이제 원양항법인데 연안항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물표를 가지고 자기 질 구하는 이 항법이고 우리 항법을 내비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나비 하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안항법인데 연안항법은 나침판이나 자이로 컴파스 또는 레이더로 육지 물표를 이용해서 이치를 구하는 게 연안항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원양에서는 컴파스나 레이더로 그 육지 물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인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원형 항법에서 따로 이제 우리 항법을 마련했는데 그 항법이 이제 전파항법이 되겠죠. 그래서 원형 항법의 경우에는 수평선으로부터 천체까지 고도를 6분위, 섹스센탈하죠. 6분위로 재어서 이치를 구하는 천문항법이 있고 전파 도달 이상차라든가 시간차, 전파에 의한 거리 측정 등으로 이치를 구하는 전파항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0년대 학교 다닐 때 보면 배우셨을 줄 아는데 이 데카라는 항법 장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했죠. 그다음 오메가. 항법은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없다. 해서 오메가 했는데 이 오메가가 단점이 많아요. 또 지상파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항법. 그다음에 로란 C가 많이 이용됐었죠. 80년 초까지. 90년대까지. 그다음에 RDF도 있었고요. 이런 장비들이 전부 이제 법정 장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GPS만 남아있죠. 이렇게. 하여튼 이와 같이 원양에서는 결국은 전파를 이용해서 그 항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파항법이 등장했고요. 이 전파항법에 데카부터 GPS 등도 항해를 하기에 도움 주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항로 표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중에 천문항법을 원양항법 천문항법을 말씀드리면은 이 천문항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평선에 있는 이 별을 수평선에 떠 있는 별을 수평선과 별과 이 고도를 이 섹스탄트로 측정을 합니다. 이 섹스탄트로 측정하면은 그 원양에서 선박의 이도 경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도 경도를 구하면 이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양에서 과거에 그 전파항법 장치가 나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천문항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극성이 이제 항해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혹시 왜 북극성이 항해사한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북극성이. 왜 북극성이 중요하냐면은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하면은 북극성의 고도가 그 측정한 그 항해사, 그 선박의 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고도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우리 선박의 경도 이도 중에 이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박의 이치 50%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극성 가지고 이제 나온 영화가 이스케이프 플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슈왈츠 제네거가 나온 영화인데 이스케이프 플레인도 보면 이 북극성을 이용한 하나의 영화인데요. 이런 천문항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파항법인데요. 전파항법은 과거에 데카항법, 이건 데카 수식입니다. 데카 수식을 위한 데카항법이 있었고 그다음 오메가 항법, 이 오메가 항법 다 철거됐죠. 이건 스시마 대마도에 있는 그 이제 오메가 송신소입니다. 이런 지상에서 전파를 통신해서 이 전파의 이상차라든가 그 어떤 궤적을 이용해서 아니면 도달 시간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이치를 구하는 전파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란시, 이 로란시는 지금도 우리나라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평에 가면은 한평에 로란시 송신소가 있습니다. 광주 무선 송신소라고 전파 송신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항공편에서 관리하는 이제 송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은 거는 우리 GPS밖에 없다. 이 참고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이제 항로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현재의 항로표지가 어떤 항로표지가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로표지 정의는 이 법상으로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는 항해하는 선박의 등광, 광이죠. 그 다음에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 방향 및 장애물 위치를 알리는 항해 보조시로서 광파 표지, 광이죠. 그러니까 불빛이죠. 그다음 형상 표지, 음파 표지, 전파 표지, 특수한 어떤 표지 등을 말한다. 되고 그 법은 이제 항로표지 법이 있고 항로표지 법 제3조와 이제 9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로표지 정의고요. 그 항로표지 분류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광파표지 아까 말한 광파 야간표지, 그러니까 등대, 등표, 도등 이런 것들이 광파 야간표지가 될 것 같고, 이 형상표지가 있고, 음파표지, 사이렌 등등, 에어 사이렌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안개 신호, 무중 신호를 내는 에어 사이렌 등이 이제 음파표지고, 이제 전파표지. 요즘은 전파표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레이더 비콘, 그다음에 이상항법 고정 시스템, DGPS죠. 우리 그 일반적인 용어로 DGNSS라는데 GPS, 그다음에 지상항법 장치인 로란 등이 이제 전파 표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류 신호 등의 특수 표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전파 표지의 역할이 이제 갈수록 중요하고, 이 전파 표지를 이용한 게 바로 우리 스마트폰의 이제 이치 추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치 추적 장치, 이 코로나 19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한 이치 추적 장치도 바로 바다에서 온 어떤 이치를 구한 장치, 즉 항법 장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 추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은 앞으로 더 중요할 거고,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중요성이, 과거에는
이치의 오차가 뭐 10m 이런 것도 관계없는데 이제 갈수록 이치 오차가 10cm 이내가 돼요. 10cm 이내가 돼야 정확하다 이거죠. 10cm 이내의 오차가 이제 확보가 돼야 오차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자율랑 선박이나 그 이제 고도의 이제 이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전파 표율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유인등대 사람이 이제 근무하는 유인등대 있고 이제 무인등대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등대 그다음에 등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주 그다음에 교량등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부표 이제 바다에 보면 항상 보시는 게 있죠. 오른쪽에 항구의 입구에 오른쪽에 적색등, 왼쪽에는 녹색등 하는 등부표가 있고, 그다음 고정돼 있는 부표, 그다음에 대형 등부표, 램비라고 있습니다. 램비 이런 것들이 부표 조율이 하나고, 그다음에 등주, 교량등, 신호등 있고요. 그다음에 부표류에는 등부표 스파브이. 이 바다에 그 아시겠지만 등부표 밑에는 앵카 추가 달려 있습니다. 체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유동적으로. 근데 이치가 이동되지 않게 딱 소위 말해 꼽아놓는 그 등표죠. 이것을 스파브이라고. 또 이제 램비 같은 경우는 울산이나 부산한 큰 항구 입구에 이 크기는 150톤. 이 형상 무게만 해도 한 150톤 되는데요. 150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램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더 비콘, 뭐 지상파 ICRP 로란이라는 그 전파를 이용한 이제 장치, 그다음에 그 우리가 DGPSS라고 GPS 이치를 보정한 장치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전파 표지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R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R라는 것은 우리 항로표지 국제 항로표지 협회입니다. 근데 이 항로표지에 대한 모든 기준, 모든 형태들은 다 이 IR라가 정하는 그 국제 표준에 의해서 우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R라를 우리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Aid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y를 하는데요. 이제 이 IR라가 오늘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IR라는 정말 NGO로 되어 있습니다. NGO, Non-Governmental 이제 Organization으로 되는데 이 NGO가 조만간에 이제 IGO가 됩니다. IMO처럼. 물론 IMO만큼 업무는 많지 않겠지만은 이 NGO인 IR라가 이 민간 기구죠. 이 IR라가 이제 IGO, 정부 간 기구가 되면 더욱더 이제 할 일이 많고 더욱더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걸 우리가 관심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라는 전세 항로 표지의 조화와 향상을 통한 해상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196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죄송합니다. 회원들은 총 305명인데요. 국가가 이제 그 87개 국가가 가입을 되어 있고 준회원 66명, 산업회원이 152명이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알라는 총회가 있고 이사회 등도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이알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알라 각종 워킹 그룹에 많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게 ENG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참석해야 됩니다. ENG는 항로표지 기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표준을 연구하는 국제 회의를 하는 그 워킹 그룹입니다. 표준을 의논하고 표준을 정하는 이런 기구고요. 두 번째는 이내비에이션도 항로표지 하나 했죠. 이내비에이션을 다루는 워킹 그룹, 이나브 워킹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ARM이라고 항로표지 관리에 대한 그런 이제 워킹 그룹이 있고 회의 어떤 커미티가 있고 그다음에 해상교통 관제 VTS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워킹 그룹인데 그 아시겠지만은 이 VTS는 해경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세 개는 그 우리 해양수산부에 담당합니다. 그래서 회의 갈 때도 VTS 갈 때 이쪽도 가야 돼, 이쪽 해수부 사람들은 같이 참석을 못하고 해수 워킹그룹 갈 때 해경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고 이 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 VTS 회의를 한국에서 할 때는 저는 양쪽 다 갑니다만 거의 이제 해경만 오고 다른 분들은 거의 안 가고 이런 것들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로표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경하고 해수부하고 조직은 틀리지만은 이 VTS부터 해서 이내비션까지 똑같은 항로표지이기 때문에 그 공조를 좀 강화해서 국제적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알라 주요 업무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는 회원국 상호 지원 및 긴밀한 협력관계 촉진으로 국제협력 촉진, 협력 증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각종 권고서. 아이알라 아직까지는 NGO이기 때문에 이제 권고서입니다.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어드바이스 또는 레코멘데이션인지 이제 그
맨도터리, 강제 이행성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권고서, 기준서, 지침서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및 배포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문제 연구를 위한 이 기술위원회와 연구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얄라가 주체가 돼서 주관이 돼서 학문표지 관련 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그 전에는 그 항로 표지가 굉장히 종류가 틀렸어요. 근데 너무 틀리다 보니까 나라 들어갈 때마다 저 항로 표지가 왼쪽에 있는 건가 오른쪽에 있는 건가, 그리고 저 항로 표지가 오른쪽에 앉아는가 왼쪽에 앉아는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협회가 구성돼서 이 30여 종의 이상의 다양한 이 부표를 하나로 통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 아이라 총회에서 해상 부표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아이알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면허시험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알라 뭐 한마디로 이제 측방 표지, 측방 표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위 표지에 대해서 아이알라가 정합니다. 그다음에 골장의 표지에 대해서 아이알라 기준을 따라야 되고, 그 외에도 안전수역 표지, 특수 표지, 이제 신임의 표지 등등, 하여튼 아이알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난립해 있는 표지를 통일시켰다, 통일한 하나의 방식으로 표준화시켰다, 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아얄라 해상 부표식 구역인데요. 항상 이제 헷갈리는 게 그 아얄라 부표 방식이 A 방식과 B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그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이제 중남미, 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이 나라들은 B 방식입니다. 브라보 방식이라죠. 그 다음 그 외의 방식들은 중국 포함해서 아프리카 등등 다 이제 A 방식입니다. 하여튼 미국하고 가까운 이런 친구들만 미국 우방에 가까운 사람들, 그 국가들은 B 방식이고 나머지는 A 방식. 잘은 몰라도 A 방식이 먼저 등장하고 미국이 B 방식을 힘이 세니까 하나 더 만들지 않나 싶은, 하여튼 B 방식인데요. 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이제 수원, 항구가 있으면 항구에 육지에 가까운 물이 내려오는 그 수원, 이제 항구의 가장 중심 센터죠. 육지에 있는 그 수원을 바라보고 이제 좌측, 좌연 쪽에는 이 녹색, 우연쪽은 홍색을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지도에 보니까 북한이 B 방식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결국 어느 지역일까? 결국은 북한 A 지역입니다. 근데 북한에 우리가 그 선박으로 입항할 때는 북한은 그 A 방식이기 때문에 우연 표지가 녹색이 되고 자연 표지가 수원을 중심으로 이제 홍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이제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그 항로 표지도 남북한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대량 그 어떤 그 해상 수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항로 표지부터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남북한의 항로 표지 어떤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관계가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 이건 이 주관인데요. 주관에 보면 자, 오른쪽 이게 수원입니다. 이 항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메인 포트의 중심부를 수원이라는데, 수원의 오른쪽은 이제 홍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수원의 좌현 쪽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B 방식이 됐고, A 방식은 이 녹색과 홍색의 색깔이 반대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나온 김에 우리나라 항로표지에서 가장 그 민간 그 정부 아닌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가 근무하는 한국 항로표지 기술의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항로표지 기술은 스피커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교수님? 교수님 스피커가 뭐 문제 있습니까? 우리 김윤 교수님 스피커 문제 있습니까?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강의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항로표지 기술의 연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1999년 5월 8일 날 이제 한국 항로표지 기술협회로 설립됐습니다. 이때가 우리 김윤 교수도 있을 때입니다. 김윤 교수도 있을 때 저희들도 이 항로표지 그 협회를 만들 때 저희들도 좀 약간 도움을 줬는데요. 김윤 교수와 저하고 열심히 이제 뭐 김 원장이 일을 도와주면서 좀 용역을 해서 돈을 좀 받았어요. 돈 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항로표지 이제 기술표를 맞는다.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하라라고 이제 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금 얼마를 갖다 뭐 큰 돈 아닙니다만은 작은 돈을 이렇게 출연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항로표지 이 기술은 만들어진 지 설립된 지 21년이 됐다. 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중간에 국립등대박물관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게 돼서 이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 항로표지 기술협회를 설립하고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이제 공공기관이 돼서 지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특수법인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설립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은 특수법인 한국항로표지 기술원이다. 성격은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술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학과 인문학을 융합시킨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융합형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등대라든가 해양문화 관련 사업도 하고 등부표의 수리 또 이제 항로표에 대한 기술 연구도 하기 때문에 공학과 인문학 사업을 수행하는 융합형 공공기관이 항로표 기술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은 항로표지 장비 용품의 시험검사 등이 있고 이제 정부 보조 사업으로는 이제 항로표지 장비 용품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정부 위탁 사업으로는 포항 호미오센 등대박물관, 그다음에 해양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 대행 사업으로는 국가표 수리 및 품질 관리, 여수에 있는 이제 수리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여수 평택항, 여수항 평택항, 여수 평택 부산에 있는 항로표지 이제 제작과 수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표 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수의 부표 사업소에 이제 검사소가 있습니다. 이 잘못됐네 사업소 아니 부표 사업소가 있고요. 이 검사소입니다. 이게 여수에 있는 그 항로표지 등부표나 등대에 있는 어떤 이 등을 검사하는 성능을 검사하는 이 시험 검사소, 이 미스프레인데요. 시험 검사소가 여수에 있고 전문교육센터가 이제 세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에 이제 IR나하고 이제 ODA 사업이나 국제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이제 그 세종 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연구소도 이제 세종에 있고 포항 호미곶에 가면은 등대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4년간 232억을 그 정부 그 자금으로 232억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한 70% 이상의 그 더 크게 이제 그 박물관을 확대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그 새로 이제 재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호미곶 회도 맛있고 먹거리도 아주 좋습니다. 경치도 좋으니까 한번 꼭 한번 들려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이제 등대양 문화공간 사업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이 등대양 문화공간 사업이라고 인천부터 동해까지 나름대로 뭐 10만 명 이상 관객이 온다든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등대 공간을 지정해서 등대양 문화공간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8미도부터 그다음에 제주도 가보신 분 있지만 짜장면 유명한 우도 등대는 그다음 오동도 등대, 그다음 소매물도는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소매물도하고 이제 물도 사이에 이제 바다가 갈라지면은 이제 걸어갈 수 없고 바다가 이제 그 썰물이 되면은 다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경치가 좋은 소매물도도 있고 그다음에 영도 등대, 네, 울산에 있는 간절곶 울기 등대, 묵호 속초 등대 이와 같이 9개의 그 유명한 의미가 있는 등대를 그 문화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연간 이제 각종 그 힐링 콘서트라든가 갤러리 전시회, 그다음에 예술제 등대 버스킹 등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등대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나라 항로표지는 총 몇 개인지 혹시 뭐 대충 짐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나라 항로표지는 그 7월 30일 부입니다. 7월 30일으로 총 5,512개입니다. 이제 국유가 3,279기, 사설이 2,233기, 항상 3대 2 정도 되더라고요. 국유대 사설도 이리 많다. 총 우리가 5,500개 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로표지는 5,500개 있다. 그러니까 등대는 총 몇 개 있냐? 1,374개 있습니다. 그중에 유인 등대, 무인 등대, 이제 방파제 등대를 포함해서 이제 1,37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등부표는 총 1,821개가 있습니다. 국유 사설에서요. 지난달 7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북한에는 항로표지가 몇 개가 있을까?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그 통계는 저희가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2007, 8년도 그 통계로는 약 157개,
또는 뭐 156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북한의 항로 표지 기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항로 표지와 이제 현재 항로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항로 표지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항로 표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연구가 이제 해양 PNT 연구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PNT 연구가 뭐냐면은, 우리 PNT, 그러니까 이성 항법 장치를 우리가 PNT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다른 표현은 이성 항법 장치, 다른 표현은 이 PNT라는데, 이 PNT가 뭐의 약자는 포지셔닝, 이치죠. 그냥 내비게이션, 항법,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내야 우리가 수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이치를 구하고 그다음 항해를 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PNT 연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지금 연구인데요. 이제 미래에 이 PNT 연구를 통해서 항로 표지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먼저 단장이 있고 이제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지상 기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오메가, 데카 이건 지상의 전파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많죠. 오차가 많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이치 측정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항법 GPS는 하늘에 떠는 이성에서 쏩니다. 근데 이제 이 PNT 연구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PNT 연구는 첫째로 이제 지상 기반 센티미터급. 보통 그 GPS도 오차가 뭐 미터 이상 되거든요. 뭐 5m, 10m 되는데 앞으로 센치, 10cm 이내, 센티미터급의 정밀 그 이제 이성 항법 장치를 개발하자, 항법 장치를 개발하자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지상파에서 쏜 만약 인공위성이 고장났을 경우에 또 이제 그 이제 외국으로부터 어떤 잼이 와서 인공위성 사용 못할 경우, 그래도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 긴급시를 대비해서 지상에 쏘아올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로서 우리가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게 이제 알모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건 레인징입니다. 레인징은 거리를 재는 거죠. 거리를 2개 이상 잴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레인징 모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이 지상 기반 센티미터급 해양정밀 PNT 기술 개발은 이제 현재의 그 이성 항법 보정 시스템, 우리가 DGPSS라고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미래의 GNS 요구 성능을 만족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IMO에서는 수평에서는 10cm 이내에 선박이 정밀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10cm 이내에 그 이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O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PNT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터급이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될 수 없거든요. 오차가 크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수료 측량 분야도 수직으로 10cm 이내가 돼야 수료 측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자율운항 선박이나 자율주행 그 자동차의 경우에도 센티미터급 이내가 되지 않으면 오차 때문에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PNT 정밀 PNT 기술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놈의 기술이 개발돼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목표를 해안에서 100km까지 센티미터급 고정밀 치기 10cm 내에 치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그 연구 기간은 이제 작년 4월부터 해서 이제 5년간 연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연구 개요. 연구 개요는 이 GPS라든가 GPS 나오는 오차를 현재 GPS 오차 보정만 가지고 현재 센티미터급 안 되거든요. 그래서 GPS에 오는 신호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신호, 너무 복잡한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아서 캐리어로 한 신호를 더 분석하고 수신기를 더 고도화시켜서 그 성능이 좋은 수신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현재 미터급으로 오는 수신기를 그 인공위에서 주는 그 전파를 그 캐리어라는 캐리어 동반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센티미터급을 만들자 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KPS라고 KPS라는 인공위성 이 프로젝트를 또 지금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예탈을 통과했거든요. 3.7조 내년부터 14년간 3.7조를 들인 이제 한국형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한국형 치기정보 시스템, 이치정보 시스템이 내년부터 이제 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의 인공위성 KPS를 가지면 이 인공위성하고 기존의 GPS나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위성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게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PNT 연구의 두 번째로는 이제 지상방급 통합 시스템인데요. 이러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이제
기존에 육사에 있는 GPS 그 보정 스테이션, 그다음에 초단파 VHF 있죠. 그다음에 장파, 현재 우리나라 보유하는 1호란 이 등등을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어떤 전파를 우리가 융합해서 그 미터급 이내로 만들자. 그래서 만약에 GPS 수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10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이치를 구할 수 있는 선박에 항해할 수 있는 어떤 자체 독자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항공 장치를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이 알모드의 개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박등 해양 분야 항법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국가 P&D 백업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GPS가 고장 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지상파 기반 백업 이제 체계를 저비용을 구축하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파의 대지폐수 기준국 또는 감시국 34개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항로 표지가 살아있는 그 스테이션이죠. 그리고 초단파 AIS라든가 VDS 기준을 활용해서 이성의 도움 없이도 유사시에는 우리가 이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오차의 정도가 10m 이내가 되는. 10m 이내가 되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IMO 기준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연구의 결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해양에서 이상항법 P&D 정보가 중단되더라도 국가적 혼란 없이 지상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되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 통합 항법 시스템이 되면은 이제 AIS라든가 1호란 때로는 GNS가 있으면 이 GPS 이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율운항 선박이라든가 뭐 가상 항로 표지, 가상 AIS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이제 또 AIS 등등을 이용해서 자율운항 무인선이라든가 각종 선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항법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 분야는 무인선박, 항법에서 무인선박이나 자율운항 선박, 그 다음에 항만에서는 해양 드론, 그다음 측량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수로 측량, 준설, 뭐 도선 지원, 뭐 해양 관측 등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래에 다가올 이제 항로 표지 중에서 이제 스마트 항로 표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은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 항로 표지는 주로 이제 아날로그, 눈으로 보이는 빛, 어떤 모양 이 등등의 이제 아날로그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해상 환경은 이 아날로그에 의존할 수 없다. 아날로그에만. 그래서 미래 해상 환경 대응해서 현재 아날로그 시각적 정보 제공 수단인 항로 표지를 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에서 스마트 항로 표지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항로 표지는 이제 기존 항로 표지 기술 및 역할에 ICT 기술을 병합한다. 그죠? ICT 기술을 융합하고 병합해서 표준화된 디지털 해양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 디지털 정보의 장점이 상호 공유가 용이하거든요. 가능해서 신항행 안전과 시설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 이게 연구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할 이슈는 기존 항로 표지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로 표지의 센서를 달기 위해서는 이제 전원 전력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전원 관리. 그 다음에 거기서 항로 표지에서 얻은 그 정보를 우리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다중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원 관리, 자동통신, 현장 자가진단 이 등등등의 이제 애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항로 표지 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로는 두 개의 과제로 연구를 추진하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스마트 항로 표지 현장 시설 고도화 연구,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라든가 전원 문제, 통신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 디지털 항로 표지 정보 협력 시스템 개발 연구. 그러니까 각종 항로 표지를 앞으로 이제 자율항 선박이나 무인 선박일 경우에는 그 항로 표지 신호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항로 표지로부터 이제 디지털 신호를 전파로 통신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항로 표지에서 오는 지금까지 눈으로 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바꿀 때 어떤 규격에 의해서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고 이제 그런 항로 표지를 이제 외부 다른 시스템, 이네미 시스템이나 다른 데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센터도 만드는 감시하는 센터 종합 항로 표지 정보 그 운영 시스템도 만드는 그런 그 과제가 해양 디지털 항로 표지 정보 입력 시스템 개발되었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5년간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과제는 저희 기술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KTI라고 그 전자기술원이 있습니다. 전자연구원에서 외 국외기관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크리소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죠. 그 외에 11개 기관, 그래서 총 그 21개 기관이 지금 2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간단히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방향은 지금 항로 표지가 고장났을 때 그 총 일수가 이제 640인데 그 일수를 641로 단축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30% 이제 고장 일수를 커버하자 이런 게 목표고, 그다음에 스마트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다음에 해양 디지털 항로 표지 정보를 수집 제공하자 이런 게 이제 방향이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항로 표지의 시설 및 장비를 표준화하자. 두 번째는 항로표지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고 수집해서 디지털하자. 그다음에 해상교통, 신교통 서비스를 진흥화하자. 그래서 미래산 교통 환경 이용을 위한 항로표지 스마트하자. 이게 이제 항로표지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스마트 항로표지 현장 시설도 고도해야 되겠고, 물론 부표도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 기술. 두 번째는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하는 연구가 이 연구의 이제 그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이제 항로표지 하나의 변화는 한국형 이성 항법 시스템, 즉 KPS라는 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금년도 예탈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14년간 3.7조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합니다. KPS 코리안 포지셔닝 시스템 이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그 연구의 필요성은 이 연구는 이제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엔 간단하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GPS에 아까 말씀드린 항법 장치가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이 세 가지 정보 제공에는 기존의 GPS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봤는데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그 GPS가 우리 게 아니거든요. 미국 거거든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인류 시대에는 초고정밀 PNT 정보의 어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이상급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티미터급 그 이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성 기반 보안 항법 시스템, 우리 S바스를 하거든요. 이성 기반 그 보강 항법 시스템으로 S바스를 하는데 S바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그 셀러 베이스드 오그멘테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S바스를 하는데 이 보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성 8개를 쏘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그 이성 8개를 쏘아올리고 지상 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2035년도까지 3.7조 원을 투입해서 이제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글로벌 그 항법 시스템은 이성 항법 시스템은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의 배도가 있고, 그 외에 이런 그 글로벌 항법 시스템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자체 이성을 가지고 이 센치급 그 정밀도 높은 이치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지금 이제 그 인도라든가 이제 일본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개념도는 이 이성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항법 신호를 받아서 이제 국내 감시국에서는 이제 보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통합운영센터에서는 이성 유지 보수 계획을 하고, 항법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성 운영을 총괄해서 안테나국에서는 항법 메시지 및 이성 관리 영상을 수신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센티미터급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항로표지, 현재 항로표지, 항로표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항로표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로표지 이슈는 이제 제가 먼저 생각하는 건 일단 아얄라가 NGO에서 IGO로 바뀐다. 이럴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커다란 시스템, 커다란 인프라, 체제가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하나 이슈로 뒀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국제 항로표지 아얄라죠. 항로표지 협회 아얄라는 이 정부 간 기구 전환을 위해서 유엔 회원국 간의 협약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엔 63개 회원국의 협약안 채택하고 결의안도 채택하고 최종 의정서의 서명을 그 작년 2월 25일,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서명을 했죠. 그 현재 아얄라는 NGO입니다. 비정부기구. 이나 이제 협약 발효 시에는 협약이 이제 국내에서 발효가 될 경우에는 동의하고 비준하고 이제 발효가 될 경우에는 이제 아얄라가 이제 NGO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거 이게 항로표지에서 이제 커다란 변화 중 하나죠.
국제항로표지 기구, 소위 말해서 NGO에서 IGO로 이제 출범하는 향후 일정은 이제 협약안을 이제 채택했고요. 이제 가입 필요성을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에서. 그래서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치고 비준서를 이제 프랑스 정부에 기탁을 하고, 왜냐하면 항로표지 협회가 어디 있냐면은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저도 가끔 의심이 됐어요. 예, 그 파리 그 바다도 약한 해양도 별로 발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항로표지가 거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제르맹이라는 그 유명한 축구 클럽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외곽 쪽에 있어요. 항로표지 국제항로표 협회가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프랑스가 과거에 13, 14세기에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강국의 여세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해양 영토 이지 해양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프랑스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전히 프랑스는 해양 강국이니까 이 항로표지 협회도 처음은 자기들이 주창했고, 그래서 항로표지 협회가 프랑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비준서를 어디에 기탁해야 되냐, 프랑스 정부에 기탁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발효를 하고 이제 기구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년 정도에 이제 출범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될지 더 이제 빨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 비준 절차는 약 6개월에서 1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를 점검을 하고 차관회의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제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 이제 공파가 될 것이다. 이런 일정이 정리가 되면은 항로표지 협회는 NGO에서 IGO로 이제 국제 간 기구로 이제 국가 간 기구로 바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커다란 체제가 바뀔 경우는 여러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걸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LO와 지금까지 아주 가장 협력을 잘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항로표지 기술원도 해수부와 같이 스리랑카라든가 이제 개발도상국의 5대 사업을 수행할 때 ILO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해수부 업무계획을 체결해서 IMCPF라고 이제 협력 프로그램 기금을 우리가 매년 때로는 뭐 3억, 올해는 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억 5천 해서 이제 계속 그 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렇죠. 2019년, 20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는 ILO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 국가이고 주요 국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의장 국가입니다. 내년까지 의장 국가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ILO가 전국한 기구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영향도 행사하고 남도 잘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 잘 활용함으로써 ILO의 우리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개발 중인 스마트 항로표지 등 선제 항로표지 기술을 표준화하는데 우리가 ILO를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이 표준화되면 이 맨데토리가 되거든요. 강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ILO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계 항로표지 기술을 선도하고 결국은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통해서 국가 경영이 향상하는 데도 우리가 ILO가 NGO에서 IGO가 되면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할 이슈는 항로표지를 해양문화 창달의 지문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항로표지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세계 등대총회가 인천에서 2018년도 5월달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ILO 설립일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이제 해양산업, 하여튼 해양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자, 7월 1일은 무슨 날이냐? 세계 항로표지 날이다. 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참여하신 분들도 때로는 이제 저희가 모시고 한번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7월 1일은 전 세계 항로표지 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기념식 행사도 개최하고, 부대 행사로 등대 분화에 참석했던 문화유산 포럼도 이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그 이벤트는 등대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자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2018년도 인천에서 열린 세계 등대총회에서 인천선을 우리나라 주장했죠. 그래서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연구하고 가치를 보존 활용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이제 2019년부터 항로표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국제 항로표지 포럼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물 산하에 등대 문화유산 유산 보존회가 있습니다. 이원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 나가면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등대를 벗어나서 이제 투어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소규모로 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요즘이 유행의 키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소규모로 인근 한적한 바닷가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옛날엔 단체로 가는데 단체에서 소규모로 복잡한 데서 한적한 데로 이게 이제 현대의 관광 트렌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이제 등대를 벗삼아서 이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어떤 그 활동에 등대 해양문화 활동이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해수환경표지과에서는 우리 항로표지 규선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 작년부터 2020년부터 등대박물관에서는 이제 등대 백선을 선정해서 이제 등대 여권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이와 같이 이제 등대 100개를 아름다운 등대, 역사가 있는 등대, 재미있는 등대, 일몰이 예쁜 등대, 힐링의 등대, 일출이 멋진 등대를 분류해서 그 매년 이제 2개 테마씩 이제 완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냥 고상한 이제 기념품도 드리고 이제 특전도 부여하고 이 특전이라는 것은 등대 수소 체험 행사, 수소 체험하는 체험권도 드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분은 혹시 좀 여유가 되실 때 코로나 시대에 이제 복잡하고 이제 좀 그 먼데 가기 애국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한적한 등대를 이제 이와 같이 등대 스탬프는 그 호미곶에 있는 그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 이용하면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한번 완주해 보시는 게 어떻는가. 그리고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제 등대가 즉 항로표지가 코로나 시대에 단순한 그 안전항해의 횃불 역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힐링 즉 해양문화 창달에도 우리 항로표지가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2번째 이제 이슈로 잡아봤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째 이슈로서는 이건 지금 아직까지 미완성을 지금 추진 중이고 오늘 이제 토론자로 오실 우리 그 부산의 해양수산 항만청에 우리 김형준 과장님이 이제 어느 이걸 정리하셨는데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이제 항로표지를 단순히 그 이제 어떻게 이치 정보라든가 그 해양 항해 안전에만 쓸 게 아니고 해양 생태 환경 모니터링에도 활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예, 해양 환경 위험 요인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 물질,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폐기물 배출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방사능 물질의 장기적인 관측을 통해서 해양 환경 및 생태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그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추진 방향은 이거를 뭘 통해서 하냐? 우리 항로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죠. 추진 방향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등급표를 우리가 2년 주기로 현재는 2년 주기로 우리 등급표를 인양을 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등급표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생물 따개비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은 환경 또는 생태 변화 또는 그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가 또는 그 다른 환경 물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가 또 생물의 종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참고로 우리나라 전역에 약 1,900기 여기에 등급표가 설치되어 있고 이 등급표를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추가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정해져 있는 정점에 그 해양 모니터링, 해양 환경 측정망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고정된 국가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감시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해양 환경 관리와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되겠다. 그래서 항로표지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해양문화 창달 또는 그 안전항해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해양 환경을 모니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는 이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3번째 이슈로 정했고요.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 있는 등급표의 이제 분포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에 있는 등급표에 2년간 그 부착해서 살고 있는 생물을 미생물이나 따개비들 등등 또는 해조를 분석한다면은 이 2년 주기로 이 해역에 어느 정도 이제 생태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미래의 그 환경 모니터링에서 미래의 환경 오염을 예방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참고로 이제 등급표를 저희가 인양했는데요. 등급표 부착생물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착생물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그 성분들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가 분석하면은 유의미한 그 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상으로 하여튼 그 준비한 말씀 다 마치고요. 하여튼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동과 안식, 그다음에 평화와 안전 번영이기를 지금까지 구현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구현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그냥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혹시 그 제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혹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가 좀 증대되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봉 보야지 안전한 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